19. 로스토프는 연대로 돌아와서 제니소프의 사건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연대장에게 전한 뒤 황제 앞으로 보내는 서장을 가지고 찔리지뜨로 출발했다. 6월 13일 프랑스와 러시아의 두 황제는 찔리지뜨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보리스 드루베스코이는 직속 상관인 장군에게 찔리지뜨에의 시종무관 부대에 자기도 넣어줄 것을 간청했다. 저는 그 위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뷰오나바르트라고 부르고 있던 나폴레옹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보나파르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겠지 하고 장군은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보리스는 의아스럽게 장군을 바라보았지만 곧 이것은 농담 삼아 해보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카, 저는 나폴레옹 황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장군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는 앞으로 크게 출세할 거야. 하고 말하고 그는 보리스를 데려가기로 했다. 보리스는 두 황제의 회견이 있는 날에 내만 강변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는 이름의 머리 글자를 엮어서 장식한 뗏목과 강 건너편의 프랑스 근위대 옆을 지나가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았고 또 나폴레옹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내만 강변의 주막에 묵묵히 앉아있는 알렉산드로 폐하의 생각에 잠긴 얼굴도 보았다. 또 두 황제가 배에 탄 것도 나폴레옹이 먼저 뗏목에 닿아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알렉산드로 폐하를 맞아 손을 내민 것도 두 황제가 정자 안으로 사라진 것도 놓치지 않고 보았다. 상류 사회에 출입하게 되고 나서부터 보리스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수첩에 적는 습관을 몸에 지니게 되었다. 찔리지뜨에서의 회견 때에도 그는 나폴레옹을 모시고 따라온 사람들의 이름이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군복 등에 대해 꼬치꼬치 개어 묻고 고관이 하는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두 황제가 정자로 들어간 순간 그는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알렉산드로가 다시금 정자에서 나왔을 때도 역시 시계를 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회견은 1시간 53분이나 계속되었다. 그는 그날 밤 이 사실을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느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수첩에다 적어두었다. 황제의 시종무관단은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두 황제의 회견 때 찔리지뜨에 있었다는 것은 근무상의 출세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보리스는 찔리지뜨에 와서 자기 지위도 이제 완전히 굳어졌다고 느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게 되었고 또한 친숙해졌다. 두 차례나 그는 직접 황제에게로 보내지는 심부름을 수행하여 황제에게도 얼굴이 알려졌고 근신들도 전처럼 신출대기인 그를 경원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보리스는 다른 부관인 폴란드의 찔린스키 백작과 동숙하고 있었다. 찔린스키는 파리에서 자란 부유한 폴란드인으로 몹시 프랑스 사람을 좋아했다.
그래서 찔리찌뜨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거의 날마다 질린스키와 보리스한테로 프랑스 근위대와 참모본부로부터의 장교들이 모여들어 아침과 점심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6월 14일 밤 보리서의 동숙자 질린스키는 숙친한 프랑스인들을 위해서 만찬회를 베풀었다. 이 만찬회 자리에는 나폴레옹의 부관 한 사람과 몇 사람의 프랑스 근위 장교, 그리고 프랑스의 오랜 명문 출신으로 나폴레옹의 시동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바로 이날 로스도프는 어둠을 타서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평복으로 갈아입고 찔리지뜨에 도착했다. 그리하여 질린스키와 보리스의 숙사로 들어갔다. 적에서 갑자기 친구가 된 나폴레옹, 그리고 모든 프랑스인에 대해서 총사령부나 보리스가 보인 태도의 변화는 로스토프의 경우에는 그가 남겨두고 온 군대 내에서의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루어질 겨를이 없었다. 군대 내의 모든 사람들은 보나파르트와 그 밖의 프랑스인에 대하여 증오와 모멸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품고 있었다. 아주 최근에도 플라토프 지대의 까자크 장교와 이야기했을 때 만약 나폴레옹이 포로가 된다면 그를 황제가 아닌 전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논쟁한 일이 있었다. 또 조금 전에도 도중에서 프랑스의 부상한 대령과 만나 정당한 계통을 이어받은 황제와 범인 보나파르트의 사이에 평화 같은 것이 성립될 리가 없다고 잔뜩 열이 올라 논쟁했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초선에서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데 익숙했던 것과 같은 군복 차림의 프랑스 장교들을 보리서의 숙사에서 본 것은 로스토프를 이상하게 놀라게 했다. 문 앞에서 불쑥 고개를 내민 프랑스 장교의 모습이 눈에 띄자 언제나 적을 볼 때 느끼는 적개심이 느닷없이 그의 전신에 엄습했다. 그는 문지방 위에 발을 멈추고 드루베스코이의 숙사는 어디냐고 러시아어로 물었다. 보리서는 문간방에서의 귀에 선 목소리를 듣고 맞으려 나왔다. 로스토프임을 알아차린 처음 순간 그의 얼굴에는 언짢아 하는 듯한 빛이 떠올랐다. 아, 자네였군.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그래도 상대방 쪽으로 다가가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로스토프는 상대방의 그 처음 동작을 눈치챘다. 어쩐지 난 나쁜 때에 온 것 같군 하고 그는 말했다. 찾아올 생각은 없었지만 조금 볼 일이 생겨서 하고 그는 쌀쌀하게 말했다. 아냐, 그렇잖아. 나는 다만 어떻게 자네가 부대에서 찾아왔나 하고 놀랐을 뿐이야. 곧 그리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르는 아내서의 목소리에 대해 그는 말했다. 아무래도 나쁜 때에 왔군. 하고 로스토프는 되풀이했다. 언짢은 듯한 표정은 이미 보리서의 얼굴에서 사라져 있었다. 분명히 그는 잘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한 듯 유달리 차분하게 로스토프의 두 손을 잡고 옆방으로 안내했다. 조용히 로스토프를 바라보고 있는 보리서의 눈은 무엇인가 뚜껑 같은 것으로 덮인 듯 했다. 그것은 공동생활의 색안경이 끼워져 있는 것이라고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부탁이야. 이제 그만. 자네가 나쁜 때에 왔다니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보리서는 말했다. 보리서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방으로 로스토프를 데려가서
그의 이름을 알리고는 그는 문관이 아닌 경기병 장교이며 자기 친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손님들에게 소개했다. 질린스키 백작, SS 자작, NN 대위 하고 그는 손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로스토프는 눈살을 찌푸리고 프랑스인들을 쳐다보고 마지못해 인사말을 하자 그대로 침묵해 버렸다. 질린스키는 분명히 이 초면의 러시아 사람을 자기들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듯 로스토프에게는 전혀 말을 걸지 않았다. 보리스는 새로운 손님 때문에 생긴 이 어색한 기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로스토프를 맞았을 때와 똑같은 기분 좋은 침착한 태도와 무엇인가 뚜껑이 덮인 듯한 눈초리로 자중의 활기를 돋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한 프랑스인이 프랑스식의 정중함으로 완고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로스토프를 향해 그가 찔리찌뜨에 온 것은 아마 황제를 보기 위해서겠지요? 하고 물었다. 아닙니다. 나는 볼 일이 있습니다. 하고 로스토프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로스토프는 보리스의 얼굴에 어린 불만의 빛을 보고 완전히 기분을 잡쳐버렸다. 그리고 기분이 나쁜 사람에게 흔히 있듯이 어쩐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관시하고 자기를 방해물로 취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또 사실 그는 모두들의 방해가 되고 있었고 다시금 시작된 공통의 대화 밖에 떨어져서 그저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저자는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걸까? 손님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일어서서 보리스에게로 다가갔다. 역시 내가 있어선 자네도 어색할 테니까 하고 그는 나직히 말했다. 저리 가서 잠깐 볼 일을 끝마칠까? 그리고 나는 실례하겠어. 아냐, 그렇지 않아. 절대로. 하고 보리스는 말했다. 그러나 피곤하거든 내 방으로 가서 편히 쉬게. 응, 그게 좋겠군. 두 사람은 보리스의 침실이 되어 있는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갔다. 로스토프는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느닷없이 마치 보리스가 자기에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격한 어조로 제니소프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리스가 속해 있는 장군을 통해 황제께 서면을 내주고 제니소프에 대해서 탄원해 줄 의향이 있는가, 또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들이 단둘이 되었을 때 로스토프는 비로소 보리스의 눈을 보고 있는 것이 쑥스러움을 새삼 깨달았다. 보리스는 두 발을 포개고 왼손으로 오른손의 가는 손가락을 어루만지면서 옆쪽을 돌아다 보기도 하고 그 뚜껑을 덮은 것 같은 눈초리로 똑바로 로스토프의 눈을 쳐다보기도 하면서 마치 장군이 부하의 보고라도 듣는 것처럼 로스토프의 말을 듣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져서 눈길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나도 그 사건 이야기는 들었어. 그러나 폐하는 그런 사건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하셔서 말일세.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은 폐하의 귀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네. 차라리 군단장에게 직접 청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나 대체로 내 생각으로는 그럼 자네는 전혀 애를 쓰고 싶지 않은 게로군.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하게. 보리스의 눈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로스토프는 거의 외치듯이 말했다. 보리스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천만에 나는 할 수 있는 한의 일을 다 하겠어.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문 저쪽에서 보리서를 부르는 질린스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가보게, 가보게 하고 로스토프는 말했다. 그리고 야식을 거절하고는 혼자서 조그마한 방에 떨어져 오랫동안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유쾌한 프랑스어의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